그 이유는 사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 장편 컨텐츠 프로젝트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북유럽 신화는 일전에 짧은 2편의 구성을 통해서 신화의 발생 배경과 큰 맥락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는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닌 제대로 된 내용과 서사, 역사를 다룰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은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북유럽 신화를 들려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아득한 심연의 구멍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멍의 이름은 긴눈가가프라고 하는데 이 긴눈가가프는 고대 노르드어로 하품하는 심연, 크게 벌려진 빈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방금 언급한 고대 노르드어라는 건 현재의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등의 뿌리가 되는 언어인데 전문가들은 이 고대 노르드어가 약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쓰인 뒤 각각의 지역별로 언어가 분화하면서 결국 사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르드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쓰는 각각의 국가에서 고대 노르드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앞서 나온 단어인 긴눈가가프를 크게 벌려진 구멍이나 하품하는 심연과 같이 두 가지 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처럼 북유럽 신화 이야기에 나올 많은 단어와 대명사들의 발음이나 뜻이 문헌이나 서적 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시작하면 이야기를 듣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우주에 긴눈가가프라는 구멍만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꼽는 고에다의 한 부분인 무녀의 예언에는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고에다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는 것처럼 고에다가 있고 신에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에다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거인 이미르가 살았던 그 시절에 그곳에는 바다도 차가운 파도도 모래도 없었다. 땅도 없었으며 하늘도 없었다. 오직 긴눈가가프만이 있었으나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없었다. 자, 갑자기 거인이 등장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태초에는 세상에 크게 벌려진 구멍, 긴눈가가프만이 있었는데 그 구멍의 남쪽으로는 무스펠하임이라는 뜨겁고 밝은 세계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니플하임이라는 춥고 어두운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플헤임에는 얼음파도라는 뜻을 가진 엘리바가르라는 강이 있는데 춥고 어두운 세계인 니플헤임에 흐르는 강인 만큼 엘리바가르 또한 차가운 강이었기 때문에 얼음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바가르는 총 11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강이었는데 이 강물은 니플헤임에서 흐르고 흘러 점점 긴눈가가프 쪽으로 흘러갔고 이 강물 속에 흐르던 누룩 같은 독액인 에이트 또한 강의 흐름을 타고 같이 흘러갑니다. 이 에이트는 엘리바가르 강물을 따라서 니플헤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무스펠헤임의 불꽃과 만나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되었고 곧바로 니플헤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이 굳어진 에이트 덩어리는 곧 니플헤임의 반대편인 무스펠헤임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운 때문에 다시 액체가 되었다가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 마치 황태처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결국 니플헤임과 무스펠헤임의 양극단이 맞닿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최초의 생명체인 거인 이미르가 태어납니다. 때문에 이 에이트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표현됨과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같은 물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대단히 그럴싸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의 장면 외에는 신화 속에 다시 에이트가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최초의 거인 이미르가 등장합니다. 이미르!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고에다 무녀의 예언에서 나왔던 태초의 거인 이미르가 살았던 그 시절에 라는 문장에 등장했던 이름이죠. 자,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왜 태초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풀 한 포기도 없고 오직 공허만이 존재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르가 있었다더라 하는 모순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자, 이렇게 에이트의 덩어리에서 이미르가 태어나고 그와 함께 암소 아우둔블라가 태어납니다. 우유가 풍부한 뿔 없는 소라는 뜻을 가진 암소 아우둔블라 혹은 아우둔라의 4개의 젖꼭지에서는 우유 줄기가 흘러나와서 이미르는 배고플 때마다 그 우유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는데, 자, 그렇다면 아우둔블라는 뭘 먹었을까요? 아우둔블라는 서리가 덮인 소금 돌덩이를 핥아 먹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아우둔블라가 소금 돌덩이를 핥자 첫날에는 그 소금 돌덩이에서 한 남자의 머리카락이 나왔고, 둘째 날에는 그 남자의 머리가 나왔으며, 셋째 날에는 한 남자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불이였는데 그가 보르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르는 거인의 딸 베스틀라와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갑자기 거인이 뿅 생겨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인 이미르랑 암소 아우둔블라랑 소금덩이에서 나온 불이만 있는 게 아니었나? 불이의 아들 보르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인의 딸이랑 결혼을 한 건가? 아니, 그 전에 거인의 딸이면 거인 엄마 아빠도 있었단 이야기인데 그 거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잠자는 이미르의 땀에서 거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미르가 암소 아우둔블라의 젖을 배불리 먹고 잠에 들었을 때 서리 거인이었던 이미르는 무스펠하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웠는지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왼팔 아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겼고, 그의 한쪽 발에서는 또 다른 자식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땀에서 수많은 거인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고, 이미르의 자손들은 서리 거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굳이 서리 거인인 이유는 서리 거인인 이미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화염 거인 또는 불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거인 종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시 불이와 보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불이의 부인에 대해서는 딱히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거인의 딸과 기록했다라고 기록된 보르는 이미르의 땀에서 태어난 서리 거인과 결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태초의 남성 불이가 낳은 아들 보르는 거인의 딸인 베스틸러와 결혼했고, 이 부부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3아들의 이름이 오딘, 빌레, 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하나가 나왔어요. 드디어 바로 오딘. 네, 그 토르의 아버지가 되는 오딘입니다. 그냥 오딘 한 명 딱 등장했을 뿐인데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이야기였던 북유럽 신화가 조금 익숙한 범위로 넘어온 것 같죠. 자, 태초의 거인에서 시작해 우리에게 친숙한 오딘의 탄생 장면까지 이어지는 이 신화의 내용은 신에다의 한 부분인 귀르피의 속임수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귀르피의 속임수라는 챕터는 지금의 스웨덴 지역을 다스리던 고대 북유럽의 한 왕인 귀르피가 모종의 이유로 아스가르드를 여행하다가 신들의 궁전에 방문하여 신들에게 세상의 시작과 끝, 즉 창세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적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화를 받아 적은 형식이기 때문에 듣고 읽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자, 그럼 귀르피의 속임수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강글레리가 물었다. 이미르는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하가 대답했다. 서리가노가 이미르가 태어났을 때 이미르 다음으로 아우둔블라라고 하는 암소가 만들어졌다. 그녀의 젖꼭지에서 4개의 젖줄기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이미르를 먹였다. 강글레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소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하가 대답했다. 그녀는 서리로 덮인 소금 돌덩이를 핥아 먹었다. 그 돌멩이를 핥은 첫날 저녁이 되자 한 남자의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둘째 날에는 한 남자의 머리가 나타났으며, 셋째 날이 되자 온전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불이었다. 그는 잘생겼으며 위대하고 힘이 셌으며 보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보르는 거인 불소른의 딸 베스틀라와 결혼했고, 그들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오딘, 하나는 빌리, 하나는 베라고 불렸다.
나는 이 오딘과 형제들이 하늘과 땅의 지배자라고 믿으며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불리워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 어떤가요? 이 창세의 순간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적고 있죠. 북유럽 신화와 관련한 그 어떤 자료보다 이미르와 아우둔블라의 탄생 그리고 창세의 순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 귀르피의 속임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르피의 속임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꽤나 재미있는 비밀을 눈치채셨나요? 방금 읽은 부분이 귀르피의 속임수의 전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죠. 하나는 강글레리, 질문을 하는 인물이고 하나는 하라는 대답을 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귀르피의 속임수라면서 귀르피는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인물들만 나오네? 싶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귀르피의 속임수가 가진 재미있는 비밀입니다. 사실 이 대화에서 질문을 던지는 강글레리는 귀르피가 신들에게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둘러댄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강글레리와 하는 실제로 귀르피와 하인 거죠. 자, 그럼 대답하고 있는 하는 누굴까요? 아까 귀르피의 속임수를 간단히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귀르피의 속임수는 귀르피와 신들이 나눈 질문과 대답을 받아 적은 이야기다 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하는 아스가르드에 살고 있는 어떤 신입니다. 이 귀르피의 속임수에서는 총 3명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은 각각 높은 분 하, 그만큼 높은 분 얕은 하, 세 번째 분 트리디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차례로 high, just as high, third 라고 지위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신이 마지막에 나는 오딘과 형제들이 하늘과 땅의 지배자라고 믿으며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불리워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딘을 엄청 축혀 세워주는 듯한 말을 하죠. 자, 그럼 우리는 하가 오딘의 부하이거나 자식 혹은 오딘을 추종하는 어떤 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는 오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딘 스스로가 귀르피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는 오딘이 아니고 하라는 신인데 오딘은 최고 멋지고 최고 존엄한 신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아까 언급한 3명의 신 중 높은 분 하를 제외한 나머지 둘, 그만큼 높은 분 얕은 하와 세 번째 분 트리디, 이 둘 또한 모두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즉, 귀르피는 3명으로 나뉘어 변신한 오딘 1, 오딘 2, 오딘 3을 마주하고 대화를 했던 셈이죠. 그래서 귀르피의 속임수에 수록된 사파를 보면 하, 얕은 하, 트리디가 모두 한쪽 눈이 멀어서 나머지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 오딘은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세 번째 높은 자, 그의 필적한 자, 높은 자라고 부르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딘은 대략 200여 개 정도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자주 오딘이 아닌 오딘이 등장할 예정이니 과연 또 어떤 이름으로 등장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죠. 자, 다시 큰 줄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리해봅시다. 태초의 거인 이미르가 암소 아우둔블라의 젖을 먹으며 지냈고 아우둔블라가 핥은 소금 돌덩이에서 부리가 태어났고 부리가 보르를 낳았고 보르가 이미르의 자손인 거인의 딸과 결혼해서 오딘, 빌리, 벨을 낳았죠. 자, 그럼 오딘과 형제들에게는 보르가 아버지, 부리가 할아버지, 베스틀라가 어머니, 베스틀라의 아빠인 서리거인이 외할아버지, 그리고 서리거인의 시초인 이미르가 조상님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 오딘과 형제들이 조상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암소의 우유나 마시면서 땀이나 흘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이미르를 오딘과 형제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여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이미르를 왜 죽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단지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이미르가 돌연 악한 존재가 되어서 오딘이 막아섰다라는 설과 이미르가 낳은 서리거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세력 측면에서 딸렸던 오딘이 이를 막기 위해서 이미르를 죽였다라는 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신화에서 추위를 상징하는 서리거인인 조상인 이미르를 죽여서 추위를 물리치고 싶어 했던 북유럽 사람들의 기원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는 등의 설이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미르를 죽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겼고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오딘과 형제들이 이미르를 죽였을 때 이미르의 상처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고 이 피에서 온 서리거인 종족들이 다 빠져 죽어 멸종할 뻔했지만 베르겔미르라는 거인이 아내와 함께 방주를 타고 살아남아 서리거인 종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시점부터 등장하는 모든 서리거인은 이미르의 자손임과 동시에 베르겔미르의 자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미르를 죽인 뒤 오딘과 형제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르의 시체를 긴눈가가프의 한가운데로 가져가서 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미르의 살로는 땅을, 뼈로는 바위를 만들고 이미르의 이빨과 턱과 부러진 뼈로는 돌과 조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르의 시체에서 나온 피, 조금 전 베르겔미르의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그 서리거인들을 모두 쓸어버린 엄청난 양의 피로는 바다와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르의 두개골을 들어올려 하늘을 만들고 무스펠헤임에서 날아온 불덩이를 가져다가 태양과 별 그리고 별똥별과 같은 천체들을 만들었으며 이때부터 세상은 해, 그러니까 1년을 셀 수 있었다고 해요. 이미르가 죽기 전 신화 속 세상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르가 죽고 난 뒤 세상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이 구성되었고 상상하기 쉬운 형태가 되었다는 건 확실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미르의 죽음 이후 그의 시체로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은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은 신에다에서의 묘사와 고에다에서의 묘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에다에서의 창세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고에다의 한 부분인 그림니르가 말하기를 에서 창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이미르의 살로 땅이 만들어졌고 그의 땀으로 바다가 만들어졌다. 그의 뼈로 바위를, 그의 머리카락으로 나무를, 그의 두개골로 하늘을 만들었으며 눈썹을 이용해 미르가르드를 인간의 것으로 만들었고 이미르의 뇌에서는 모든 비구름이 만들어졌다. 자, 어떤가요? 새로 등장한 묘사도 있었고 바다를 만들어낸 게 피가 아니라 땀이라는 달라진 묘사도 있죠.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이미르의 죽은 시체로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는 고에다와 신에다 모두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북유럽 신화가 시작되고 또 마무리가 될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첫 시간인 만큼 어떤 일화나 스토리보다는 신화 속 세상의 구성과 그 배경 자체를 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공허 긴눈가가프와 태초의 거인 이미르처럼 조금 생소하셨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덜어두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